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국사 이야기 마저 불국사가 커서 이야기가 잘 안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만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면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제가 불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박사 논문으로 불국사를 쓴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박사 논문은 저 혼자 할 거예요. 그래서 불국사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나 다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그래도 저 석굴암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이한 건축입니다. 도명 건축이고 그리고 동쪽을 보고 있죠. 석굴암이 저런 식의 건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차라리 그냥 돌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하면 차라리 쉬운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논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돔은 전체적으로 옆에서 보면 돔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고 가운데 천판을 딱 누르면서 전체가 여기 가운데 게 이게 천판이라 그러는데 가운데 게 딱 눌리면서 여기에 힘들이 이렇게 쫙 밀려서 밖으로 밀어내는 쪽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가운데 중앙에 이거 딱 올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저 천판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세 쪽으로 쪼개졌대. 세 쪽으로 쪼개졌대. 나중에 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세 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김대성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짜증 이빠이 받은 상황에서 잠이 든 거지. 그럼 뭐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천신이 내려와서 그걸 붙여놓고 갔더라. 그렇게 해서 그거를 딱 보고 잠 깨고 나니까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향을 피워서 그 천신 쪽으로 보고 향을 딱 피운 게 향령이라더라. 향을 피운 고개라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는 굉장히 예전 사람 생각으로는 야 저걸 어떻게 만들지? 라고 하는 그러한 신품에 따르는 연기설화들이에요. 그러니까 황룡사 구축목탑도 너무 높으니까 그거 어떻게 만들지? 이러니까 거기서도 신인이 와가지고 그 찰주를 세워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금전에서 그러니까 금당에서 나와서 노인하고 신인이 나와서 그걸 찰주를 세우고 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슷한 성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석굴암에 가서 위에 천정을 보면 세 쪽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 같은 사람은 했지. 세 쪽으로 쪼개진 걸 붙여서 놨을 수는 없고 쪼개지거나 했으면 이거 어떻게 쪼개지냐면 그 엄청나게 큰 천판이거든요. 이게 동그라미가 위에서 우리가 밑에서 보면 얼마 안 큰 것 같아도 꺼내놓고 보면 되게 큰 거거든요. 그게 제작 과정에서 깨지는 건 상대적으로 어렵고 올려놨는데 이게 지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씩 힘점들이 달라지면서 그 돌이 균열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떨어지진 않았던 거지. 그리고 그 깨진 걸 보고 아마 나중에 붙여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견적이 안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언가 이렇게 신적인 거 아니면 이적적인 거를 갖다 붙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외로 불국사보다 석굴암에 그 이야기가 있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석굴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건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면 놀라워요. 기자의 피라미드 보면 놀라워. 하지만 공학적으로 놀랍진 않아. 저건 노가다지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떨어진다니까. 저거는 진짜 인력만 많이 갖다 들이부면 피라미드 됐고 만리장성 생각해 봐도 돼요. 만리장성도 저걸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 사람을 갖다 갈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계속 갖다 갈아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쉬워.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사업할 때 로켓이 날아가더니 앞에 거 추진체를 날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그 자리에 딱 쓰더라. 이거는 어려운 거다. 이건 우리 머리로는 계산이 잘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폴로처럼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착착착 하는 거는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생각이 되는데 날아가더니 애가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본자리로 가고 이걸 재활용한대. 이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국사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운 건 아니고, 야, 저거는 사람 많이 갈아 넣겠다. 참 힘들겠다. 그 생각은 해. 우리가 마치 만리장성이나 피라미드 보고 하는 생각처럼. 하지만 나한테도 많은 인력과 돈을 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석굴암은 저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옛날 사람이 한 거야. 아치하고 돔이 건축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거라니까. 예. 그리고 요게 안 되면 실내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기자의 피라미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작지. 실내 공간이. 왜냐하면 이 돔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실내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건축적으로 이게 돔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특이한 거죠. 그래서 뭔 얘기들이 있냐면 아잔타, 인도의 아잔타 엘로라 석굴, 그 다음에 동쪽으로 넘어오면서 도낭 석굴, 그 다음에 그 도낭에서 쭉 내려오면 뭐 맥적산이라든지 뭐 이런 석굴들 사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운강과 용문 석굴, 그런 걸 연결하는 게 석굴암 아니냐라는 썰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파고 들어간 굴이고 이거는 인공굴이거든. 그래서 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인공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돌이 너무 땡땡해가지고 파기가 어려워. 이게 파기가 어려워. 그래서 저렇게 갖다 붙이는 방식을 썼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왜 하필 동쪽이냐. 또 문제가 있어요. 보통 사찰은 다 남쪽인데, 그래서 그 동해구 쪽과 관련된, 그러니까 문무왕릉, 그 다음에 이견대, 석굴암, 요게 이렇게 세트를 형성하는 게 아니냐. 뭐 가문사지, 뭐 이런 쪽과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는 썰도 있어. 그래서 신라 왕실 사람들이 뼈가루 뿌린 거를 가지고 천도하는 의미는 아니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인도 붓다가야에 가면 붓다가야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석굴암 부처님 본존하고 붓다가야에 있는 불상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붓다가야를 딴 거 아니냐? 동축인데, 우리나라가 동천축인데, 그래서 새로운 붓다를 어떻게 보면 생각했었던 게 아니냐라는 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썰뿐이지 참 깝깝합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석굴암 본존을 아미타불로 생각을 했었어요. 수광전이라고 나오거든. 아미타불이었었어. 근데 그냥 석가모니불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불국사와 관련해서는 불국사 사적기에 나오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전설이 있는 거죠. 그게 아사달 아사녀 전설이죠.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본 뭐 아사달이 이제 백제 사람이라는 설도 있고 당나라 사람이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둘 다 뭐 아니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신라 사람이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백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황룡사 구층목탑 지을 때 아비지가 백제 사람이에요. 그때는 실제로 백제 건축이 더 발전했었어. 그래서 신라는 80m를 만들 수가 없어. 목조 80m를. 그래서 백제에 있는 장인을 초청을 해와서, 요즘으로 말하면 기술자를 빼와서 만든 거고, 그래서 백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정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당나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설정은 뭐냐면 신라는 만들 수 없는, 우리는 만들 수 없는 대단한 거를 저들이 저 중국 기술로 만들었다라는 썰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중국 기술이 좀 웃기는 기술이지만 예전에는 그게 최고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사달이 당나라 사람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같고요. 그리고 아사달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단군신화에 나오는 아사달이 어떻게 보면 건국지점입니다.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사달이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아사달, 아사녀는 그냥 갖다 붙인 거고, 아사녀는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굉장히 무성의하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달이라고 하는 거는 단군신화에도 나오는 어떤 신성, 능력 뭐 이런 거랑 관련된 이야기고, 그다음에 아비지도 비슷해. 그래서 아자 들어가는 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아사녀는 그냥 좀 거지 같은 거죠. 그냥 아사달이니까 마누라니까 아사녀. 진짜 무성의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방끈 긴 사람이 지어낸 얘기 같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 스토리에 보면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살다가 절 안에서 일을 하니까 다 한 번씩 들어보신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은 절 안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고 마누라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뭐 석가탑 그림자가 보이면 뭐 다시 만나겠다. 뭐 견우직녀 스토리지. 참. 그래서 주말 부부의 어떻게 보면 시조 아니면 파견 근무.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설정이잖아. 합법적으로 헤어져 있는. 합법적으로 헤어져 있는. 그런데 아마 거짓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시대 정도 되면 석가탑 다보탑 만드는 저런 장인들은 승려 출신 아니면 불교랑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인을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쪽 팀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불교 사찰들이 많이 건축이 되면 이쪽 팀이 따로 있어요. 지금도 물론 따로 있는데 예전에는 절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사람도 그렇고 절을 짓는 사람도 그렇고 다 승려예요. 다 승려예요. 그런데 공부하는 승려라기보다도 그런 전문 승려 이해가 되십니까?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은 남성 공간이기 때문에 여성이 못 들어와.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남사당패 뭐 이런 거 보면 그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 역할을 누가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남자가 화장 이렇게 좀 곱상하게 해가지고 여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예전에 이준기, 이준기 나오는 그 영화 제목이 뭐지? 왕의 남자요? 그게? 그래요?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패왕별이 같은 경우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구경 같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부인이 뭐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설정상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보면 추장전 비슷한 거지. 그렇게 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비치더라. 근데 그게 영지라고 하는 데다. 근데 영지가 무지하게 멉니다. 지금 영지라고 추정되는 데 보면 거기서 불국사가 보일까 말까 해요. 그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 석불도 있어요. 거기 가면 불상이 있는데 불상이 다 좀 갈려 있지. 그 석불 조금 무성의한 걸 써가지고 그 석공이 좀 무성의한 놈이 누가 만들었어. 그래서 돌 재질을 봐야 돼. 돌에도 결이 있다니까. 나무만 결이 있는 게 아니고 최상은 돌에 결이 없는 돌이에요. 없는 돌이 있어. 화강암이라도. 그거는 한번 화산이 폭발했을 때 이렇게 확 눌리는 전체 덩어리. 그래서 그 틈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조금 녹았다가 다시 이게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집 지을 때 한 방에 부으면 되는데 꼭 이렇게 한층 지었다가 좀 쉬었다가 짓고 그러면 거기 물 샌다고. 딱 그런 식의 문제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결이 있는 돌을 쓸 때는 가로로 써야 돼. 불상은. 세로로 쓰면 안 돼. 세로로 쓰면 새벽 예불 하러 갔다가 부처님 얼굴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이 아니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 영지불상 보면 다 이렇게 훼손이 돼 있어요. 세로결로 썼어. 그러니까 그 석공이 돌에 결도 안 봤어 이 자식이 지금. 이게 가능한가? 이게 뭔 얘기냐면 진짜 돈 받고 무성의하게 하는 일의 전형. 우리식으로 말하면 딱 그거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있었는데 집장사 집. 자기가 살려고 지은 집, 집장사들이 지은 집, 뭐 이런 거. 참.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가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스토리하고 나오는 그 영지는 어디냐면 불국사 연화교 칠보교 그 다음에 자하문 들어가는 그 33계단 그 앞쪽이 전부 연못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극락전 앞에는 원래 연못이 있거든. 그게 관세음 보살 도량에 연못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상징해놨거든요. 그리고 거기 발굴해 보니까 실제로 연못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지금 가면 불국사가 이렇게 그 회랑들이 전부 막혀가지고 그 안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탑을 쌓으면 그 연못에 비친다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비쳐.
비치는 모습도 우리 그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발굴하고 그 복원할 때도 그 사진이 있거든요. 비치는 사진이.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국사 정도 되면 그 회랑에 벽이 없어요. 다 투각이야, 투각. 투각이 이쁜 거다. 이렇게 막아놓는 게 이쁜 게 아니에요. 투각이 이뻐. 지금은 막혀야 바람도 안 들어오고 사람도 막 못 다니는 거 아닙니까? 쩔이라서 그래. 옛날에 불교가 잘 나갈 때는 필요가 없어요. 왜? 경비 있다니까. 경비가 다 지킨다니까. 그래서 그게 투각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밖에 있으면 석가탑이 보여요. 석가탑 공사가 얼마 됐는지 보여요, 보여. 그래서 저게 복원을 잘못해서 그래. 그 막아놓은 게 복원을 잘못해서 그래. 원래는 다 투각이에요. 다 뚫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연들이 있어. 저 조선시대 아사달 아사녀 이야기는 철저하게 제가 보기에는 조선시대 스토리입니다. 조선시대 이야기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사랑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 약간 사랑과 전쟁 비슷하게, 그리고 비극적이잖아. 그래서 불국사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향득사지 할고공진이라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섬뜩한 얘기지. 향득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고 사지가 벼슬 이름이에요. 17관등 중에서 13관등째. 그러니까는 품계가 17개가 있는데 그중에 13번째 품계, 그러니까 별로 높은 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8급 공무원, 9급, 그다음에 7급 공무원 정도? 뭐 이런 정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향득이라고 하는 한 7, 8급 되는 공무원이 할고공진이라는 건 뭐냐면 허벅지를 뱄다는 거예요. 할고는 허벅지를 뱄다. 그래서 공진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이제 허벅지 베서 드리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 돼서 먹을 게 없을 때, 여기서는 이제 설정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백약이 무효일 때. 지금은 뭐 별로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도 그게 있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 큰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네 큰삼촌이, 쉽게 말해서 큰삼촌이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바로 깨우러 가지고 이걸 하고 있더라. 지금 생각하면 더 위험한 거야. 사람이 이렇게 약간 할 때 이거 피가 들어가 가지고 하면 이게 더 기도를 막기 때문에 더 위험해.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인 거거든. 아니,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숨 넘어가고 이러면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더라. 그 다음에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소가 이렇게 뭐 힘없고 이러면 낙지 먹인다더라. 뭐 이런 낙지 먹이면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데 C컵에서 일어나는 거요. 야, 우리도 그 낙지, 산낙지 이렇게 넣어봐라. 외국인이 한국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이게 뭔가 싶었던 게 그 올드보이의 산낙지 씬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뭔가 했다는 그거거든. 진짜 놀라운 아시아 뭐 이런 거지. 저것들이 미쳤나 싶은.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있어요. 집안에서 좀 연세 드신 분들. 그래서 당신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큰형님을 굉장히 존경한다. 이게 머리로는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게 순식간에 간다는 게 그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먹었을 때 무언가 또 다른 에너지가 된다더라. 그 인신공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전설고향으로 들어오면 내 다리 내 나라라고 하는. 그 다음에 무슨 뭐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여우가 뭐 간파 먹는다는 둥, 뭐 그런 설정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우만 먹는 게 아니고 지금은 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사람 시신을 뭐 과먹는다더라.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거가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있는 게 뭐냐면 태반주사. 태반주사가 있고, 태반주사가 뭐 피부에 좋다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절이 공원묘지 관련해서 절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지하수 쓰는 절들은 약수라더라가 있어. 약수라더라. 썰이 있어, 썰이. 썰이 있어. 뭔 뜻인지 아시겠지? 말 같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몰라. 태반주사는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나머지는 그냥 이게 고기지, 이거 먹는다고 뭐 바뀌는 건 없어. 바뀌는 건 없어. 그런데 이 향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덕으로 나와. 삼국사기에는 상덕으로 나와. 여기서는 향득으로 나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공주 사람이고, 충남 공주 사람, 웅천주 사람이고, 아버지가 굶주리게 되자 허벅지살을 베어서 드렸대. 그랬더니 경덕왕이 그걸 듣고 효자구나. 이래서 조 500석을 줬다. 라고 하는. 난 저런 거 진짜 저게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보면 저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는 효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허벅지를 벤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굶주렸을 때 저 허벅지를 가지고 고기로 썼다라고 하는 거는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한식과 관련된 계자추 이야기. 진문공에게 계자추가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자지. 그래서 그 진문공 중이에게 이 허벅지를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에 내가 그 얘기 해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면산으로 들어가고 이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면산으로 들어가고, 그 면산에서 나오게 하려고 불을 질렀더니 어머니를 이렇게 껴안고 죽었더라. 그래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한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면산의 나무를 가지고 게다짝을 만들어서 신고 다니면서 이렇게 경계심을, 내가 사람을 놓쳤다, 저렇게 희생해 준 고마운 분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친애하는 사람들을 칭할 때 조카라고 한다. 발 아래라고 한다. 그 계자추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불나서 죽은 거를 애틋해 여기면서 한식 불을 끄는 그런 명절이 생겼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자기 주군이 굶주릴 때 허벅지를 베서 줬다. 그리고 이게 족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나라 때 사람 진장기라는 사람이 쓴 본초수뷰, 이거는 의서입니다. 의서. 한의와 관련된. 거기에 보면 인육이 사람 고기가 악질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조금 더 신령하게 봐서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 나쁜 병을 물리칠 수 있다. 지금 이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것 때문에 사람 고기는 또 구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자식이 그냥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풍습들이 생겼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효인지 난 정말 모르겠는데, 내가 아버지면 한 끼 더 굶고 말지 내 자식 허벅지 먹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게 스토리가 저기서 끝나서 그렇지 대부분 저렇게 뵌 사람들은 죽을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감염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여러분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 풀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이렇게 해서 손가락 베면 팅팅 붓고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베잖아. 그거 감당 안 된다. 그거 뭐 쫑쫑 싸맨다고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안 돼. 그래서 아마 대부분 돌아가실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르지. 이거는 좀 빼도 이거는 사람이 사는데, 이게 돼버리면 아마 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90몇 % 확률로 2차 감염에 의해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정당한 건지, 자식이 이거 했는데 내가 이거 먹었는데 자식이 죽었어. 그거 그렇게 사는 게 맞는지 나 참 모르겠다.
이거는 뭐 생각해봐. 이거는 알아서 생각해봐. 알아서 생각해봐. 그래서 당서 195 효우열전에 나와. 효우열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중국에서 저런 거를 강조하니까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불교까지도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 이거 불교랑 사실 관계도 없어. 이 뒤에는 효녀 지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삼국사기에는 상덕전으로 나오고, 이 다음에 빈녀 양모, 가난한 여자가 어머니를 봉양하는 이야기는 효녀 지은 쪽에 나와요. 삼국사기에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가 삼국사기에도 나오는 거야. 효녀 지은이 어떻게 보면 효녀 중에서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여자가 저 지은이에요. 지은. 내용 간단합니다. 효종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잘 나가는 귀족, 화랑, 우두머리 뭐 이렇게 귀족이 포석정에서 이렇게 조금 회합을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포석정 어딘지 아세요? 거기 이렇게 뭐 술 이렇게 돌려서 먹었다라고 하는 사당의 사당. 유상곡수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소흥에 가면 왕이지 난정서 쓴 그 아지 옆에 그 유상곡수, 그게 유명하고, 우리나라에도 포석정에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 술잔이 이렇게 돌게 해가지고 딱 중간중간에 멈추면 시를 짓든지 술을 마시든지 딱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 포석정에서 이렇게 회합을 하고 있는데 문객 두 사람이 늦게 왔대.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렇게 했더니 오다가 신기한 거 봤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분황사 옆쪽에 이렇게 우리가 지나서 오고 있는데 거기서 모녀가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싶어서 봤더니 내나 뭐 내용 간단해요. 내용 간단해. 눈먼 어머니를 20살 먹은 여인이, 여자가 이제 봉양을 하는데, 삼국 사기에는 32살로 나와. 32살인데 시집을 안 가나? 모르겠고, 20살에도 안 가도 안 돼요. 그 시절에는 20살에도 가는 겁니다. 지금은 32살이면 지천이지. 지천이지. 그렇게 해서 혼자서 어떻게 보면 눈먼 어머니를 혼자서 모시고 있는 거야. 심청이 이야기의 원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눈먼 어머니를, 그다음에 이제 소녀 가장이지. 김대성은 소년 가장이었고 이게 소녀 가장이야. 그렇게 해서 지은이가 모시고 있었는데 품을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지 같은 밥으로 계속 연명을 했대. 근데 그걸로 안 되더래.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몸을 팔아 가지고 노비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더 좋은 밥으로 오는 거예요. 음식이 좋아진 거야. 근데 그 어머니가 눈을 먼 상태에서 맨날 거친 밥만 먹다가 좋은 밥을 먹으니까 우리 집이 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대충 판단을 하는 거야. 우리 집이 필 확률은 없고 얘가 지금 더 안 좋은 상황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네가 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네 인생이 망쳤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거친 밥을 먹을 때는 참 기분이 좋았는데 부드러운 밥을 먹으니 슬픔이 눈앞을 가린다 이러면서 질질 짜더래. 그러니까 죽어줄 수는 없고 부담만 주는 거지. 어머니가 뭘 해줄 수도. 그거 아마 부모 입장이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 내가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그렇게 해서 대성통곡을 하더래.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효종랑이 그거를 이제 또 이렇게 뭘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진성여왕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곡식 500석과 집 한 채를 줬대. 야, 확실히 진성여왕 통 크다니까. 진성여왕이 대단해요. 저는 진성여왕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역사적으로 괜찮아.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자기가 정치적 능력이 안 되니까 나 그럼 그만할 테니까 물러날게. 야, 그거 쉽지 않아. 야, 한국 정치사에서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물러날게. 야, 그거 쉽지 않다. 능력이 없는 사람 많이 있었어. 안 물러나. 이게 모든 정치는 다 그러는 거야. 왜? 종신제거든, 왕은. 연산군이 물러났어. 안 물러나. 근데 진성여왕은 이러면 내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물러나.
물러나고 나는 그냥 바람이나 피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인데. 이게 사람이 지위를 가지고 흔드는 걸 재밌어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성취나 자기 개인의 발전, 혼자 있으면서 막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재밌어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자기 사소한 것들, 자기 주변 일들과 관련된 것들, 그런 거, 그러니까 가족과의 행복 이런 걸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 진성여왕은 어떻게 보면 가족과의 행복 쪽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기로는 혼자 있으면서 행복 이러면 대부분 수행자가 됩니다. 수행자나 철학자나 이런 쪽으로 가고, 그리고 제일 많은 건, 동아시아에 제일 많은 거는 휘두르는 재미이지. 그래서 어떤 지위에 있어야 되고 굽신거려야 되고, 그걸 막 이렇게 내가 이러면서 누가 부탁하면 잠깐 생각해 볼게 뭐 이러면서 딱 이렇게 전화 한 통 딱 그 자리에서 해야 돼. 또 그 사람 가기 전에 스피커폰으로 내가 그거 말해놨지 이러면서 딱 끊어서 포토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가면 이제 그거 됐다. 뭐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그래서 동아시아는 이제 뭐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저 진성여왕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주고 딴 놈들이 뺏어 갈까봐 경비를 세워줬대. 진짜 배려심이 있는 거야. 저 눈 멀고 여자 혼자인데 뭐 이거 옆에 사람이 슉슉슉 해갖고 싹 날릴 수 있으니까 경비를 세워서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해서 저 사람들이 계속 살 수. 그러니까 배려심이 있다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끝까지 시집을 못 갔는가 봐. 뭐가 있냐면 걔네들이 죽게 되니까, 이 두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게 절로 됐어요. 그래서 양존사라고 하는 절로 바뀌었대. 마지막으로 이제 가면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에 대한 추모 사찰이 된 거지. 그래서 자기 그거를 절로다가 희사시켜. 아니 이제 뭐 없으면 그게 낫지. 국고 귀속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 추모를 위해서 그거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저런 거는 그나마 저게 절이 됐으니까 삼국유사에 나와도 되는데, 아까 얘기한 저 상덕 얘기 있잖아. 향덕, 상덕 이런 사람들은 저게 왜 나오나 싶긴 한 거지. 근데 그건 뭐냐면 동아시아의 효라고 하는 전통 가치와 관련돼서 지분을 줄 수밖에 없었다더라 라고 하는 거고, 이제 맨 마지막에 손순매화, 흥덕왕 때 있었던 손순매화. 손순이 자기 애를 묻었대. 애를 묻었대.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저것도 어디냐면 저 모량리 쪽이거든. 모량리에 김대성과 손순이 둘 다 참 효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량리가 효의 고장이야. 효의 고장. 그래서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은 간단해.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아버지 이름도 나온다. 이거 되게 재밌어. 학산이고 어머니가 운호야. 그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손순이라는 사람이 집안이 가난하니까 어머니,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운호를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 부인이 있고 조그만 애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봉양을 하려고 계속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봉양을 하는데, 할머니 입장에서 손자가 좋으니까 손자한테 먹을 걸 다 주는 거예요. 다 납득이 되는 구조야. 그러니까 먹을 거는 풍족하지 않은데 손자는 이제 자라나는 입장이니까 먹성이 좋고 이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안 먹고 손자를 계속 먹여주는,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잖아. 그게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와 비슷한 거지. 내 손자가 먹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내가 먹는 것만큼 좋지. 그렇게 주니까 손순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손자 때문에, 쟤 때문에 어머니가 자꾸 배가 굶는다. 그러니까 애를 묻자. 야, 이게 뭔가 싶으지. 애를 묻자. 그렇게 해서 애를 묻으러 가서 땅을 파니까 그 안에서 종이 나왔대. 돌로 된 종이 나왔대. 이게 뭔 소린가 싶어. 돌종이 나왔대. 돌종이. 그러니까 마누라가 옆에서, 마누라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치 않았는가 봐. 동의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우리를 경계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묻지 말고 우리 돌아갑시다. 그래서 저 종을 들고 왔대. 들고 와가지고 집 처마에다가 놓고 가끔 한 번씩 두드렸대. 예, 그랬더니 그 소리가 너무너무 청아하게 잘 울려서 그게 임금 귀에까지 나중에 들어가요. 그래서 왜 그랬다라고 했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 살인사건 이야기인데 상을 줍니다. 이거는 유교적인 거나 동아시아의 인식에서는 애는 부모가 만든 거기 때문에 소유권 전체가 부모한테 있어서 그래요. 조선시대 때도 그 얘기가 나와요. 먹고 살기 힘들 때 실록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자식을 잡아먹었다더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신대기근 때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한 100만 명 죽었어요. 임진왜란보다 더 컸어.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그게 이제 그래도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냐라고 하니까 조사해 보니까 잡아먹은 건 아니고 죽은 걸 먹었어.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곽거라고 하는 한나라 때 사람 이야기에서 나와요. 그때도 똑같이 어머니 음식을 축내는 애를 묻으려고 하니까 금솥이 나왔대. 여기가 더 영험하지. 그리고 그 금솥 위에 글씨가 써 있대. 하늘이 이것을 곽거에게 준다. 곽거 거임. 이렇게 써놨다는 거야. 웃기지. 그게 뭐냐면 천인감응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과 하늘은, 인간은 소우주고 하늘과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감응한다. 그리고 그 천인감응설의 맨 마지막에 남은 게 여러분도 들어보셨던 입시한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쪼니까 하늘이 추위를 준다. 쪼리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손순 얘기도 비슷해요. 그러면 무슨 돌종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저거를 저는 무덤이나 옹관묘 계열이거나 옹관묘나 돌로다가 태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뼈를 묻었던 고로나 이런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코리안 벨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종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알아주거든요. 옛날 종이. 중국 종은 나팔같이 생겼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생겨도 이게 안쪽으로 오막하지 않고 반듯하게 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벌어져. 소리 나는 것들은 다 개부구가 열려 있는 게 소리가 잘 나. 근데 우리나라 종은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거든요. 항아리 같은 형상이거든요. 근데 저것에 저 돌종, 저 손순매화조를 통해서 제가 뭐라고 추정하냐면 아마 옹관묘 같은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거예요. 옹관묘가 뭐냐면 항아리 두 개를 이렇게 넣어서 시체를 이렇게 싸는 관이거든요. 그리고 고로 같은 그런 게 아니었겠나. 그리고 그걸 좀 잘 만들면 돌로도 만들지 않았겠나. 근데 그런 전통이 나중에 통일신라 하대에는 저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묘제가 바뀐 거지. 그래서 땅을 파다가 그게 나왔는데 그때 눈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종이네? 종이네? 이렇게 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돌종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한국종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디자인,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손순매화조가 빈녀 양무조보다 앞쪽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상을 통해서 삼국유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6년 동안 이제 질기게도 끌고 온 만 6년입니다. 만 6년 동안 질기게 끌고 온 붓다로드 도 이제 마칠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획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로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삼국유사를 많이 봤지만 전편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는 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데만 봐요. 사실은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 보는 데만 진짜 착스럽게 보거든. 그런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다 이렇게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그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복을 받은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상 대단원의 막을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기획과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